네. 총선을 앞두고 이 각 당이 속속 인재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만났고요. 자,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6호 이분을 한번 만나보려고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이신데요.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정계 입문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뭐 일을 하면서 네. 뭔가 부족한 부분도 느꼈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도 뭐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흠. 처칠이 옛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원전은 찾아보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니까 뭐 애국심이 한 40% 되고 자기도 뭔가를 해보겠다는 이기심이 한 40%가 되고 음흠. 남이 정치하는 거 보니까 화나서 했다 하는 게 20% 된다 그랬는데 그게 처칠의 말이에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 뭐 나라 걱정도 되고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예. 그리고 지금 뭐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올바로 하자. 네.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나눠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한 20% 정도는 돌아가는 거 영 깎아보고 화가 나더라 이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답답하고 화가 나셨어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초기 방향은 옳았어요. 예. 그렇지만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조급해하면서 약간 방향성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뭐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잘못된 행동인데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예.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그 초청장을 보내는 날에 탈북자 강제 북송은 사실 절차를 따지면은 사실 그렇게 짧게 3일 만에 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계시키지 않나 하는 의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런 식으로 대북 정책이 되면 안 된다. 따라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못 하고 있고 뭐 안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이 핵을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공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보면은 그러한 비핵화 공조보다는 교류를 아직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목소리를 조금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문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 계획인데 지금 이제 20% 답답한 부분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40% 애국심은 결국 연결돼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 40%는 안 여쭤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일단 정계에 입문하게 됐던 이야기를 조금만 좀 더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게 언제였어요? 사실은 이제 초기에 의사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10월 말에 전화가 왔었어요. 10월 말에? 예, 그때 이제 1차 영입에도 제 이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대상자로 제가 명단이라기보단. 근데 예. 그때는 그 다음 주에 아산정책연구원 전에 몸담던 데에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해외 그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그걸 안 가게 되면은 돈을 연구소에서 몇 억 가까이 낭비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럼 안 되겠다고 제가 그때는 거절을 했어요. 잠깐만요. 그때가 그 박찬주 예비역 예, 그 대장 영입했을 때죠. 그 시기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우리에게 외교 안보 전문가 더 있다라고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그러면 신범철 센터장님을 염두에 두고 그 얘기를 했던 겁니까? 그러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때 처음 받았고 그러다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한동안 연락이 안 와서 이제 내가 그때 거절을 해서 안 되나 보다 했는데 다시 연락이 오고 뭐 최종적으로 날짜까지 해서 와달라고 한 거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오후였어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연구원에 사표를 냈고 정리해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처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출마는 당연히 하실 거죠. 뭐 정치를 한다고 왔으니까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뭐 제가 지금 뭐 이제 당에 기한 것도 없이 입당한 사람이 뭘 하겠다 뭐 내놔라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당의 결정에 따르는데 그 결정 과정에서 뭐 제 선호가 반영된다면 가능하면 지역에 가서 고향에 가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역구 출마? 비례대표가 아니라? 뭐 비례대표를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에서는 너무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도 나름대로 도전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에 갓 입문하신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역구 출마로 바로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힘든 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비례대표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는 혹시
없었습니까? 당에서? 전혀 그런 부분은 상의가 없었고요. 네. 정말 진짜예요. 저는 이렇게 무슨 오퍼가 오면은 네. 뭘 보장한다 이런 네. 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쭤보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 고민 끝에 그냥 예. 결심을 했습니다. 아, 그래 이제 지역구 출마를 결심을 하셨고 어떤 아니, 지역구인지 결심은 아니고요. 네. 당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당과 저에게 상의를. 선호도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혹시 있습니다. 그 어떤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여쭤봐도 됩니까? 뭐 제 고향은 충남 천안이고 네.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 이 역시 아직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직은 당하고 이야기된 거. 네. 혹시 예비 후보 그러면 지금 그 발표한 게 얼마? 예비 후보 등록 아직 안 하셨어요? 곧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을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게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을 하셨어요.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선택한 이유는 뭐 외교 안보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여기에 조금 더 충실한 정당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을 선택을 했고요. 네. 뭐 학자 시절에는 사실 제가 뭐 자유한국당만 자문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좋아하는 사람 많고 잘 많이 자문을 했었는데 네. 결국 선택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센터장님의 생각과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일단 안보를 중시하고 튼튼한 안보 하에서 교류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저도 제 그런 생각을 그 안에서 펼쳐야죠. 결국 인재 영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노선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전문가로서 영입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과거 뭐 20년 동안 해왔던 말과 글 그런 것에 기반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예. 뭐 당에 들어갔다고 당의 색채만을 이렇게 내면은 네. 전문가 영입에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간 해왔던 말을 일관되게 이야기할 거고 저를 지켜봐 주시는 국민들 저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야, 너 학자가 정치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대요. 그런데 잠깐만, 그런가요? 네. 그런 걱정을 해주시면서 하는데 아무튼 뭐 성공이든 실패든 일관된 길을 가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가족분들은 흔쾌히 동의하셨습니까? 아 이거 정치를 흔쾌히 동의하는 가족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전학을 가야 되는 막내. 아, 또 전학 문제가 걸리죠. 그렇죠. 그 예. 전학 뭐 이제 중학교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럼 네. 초등학교는 서울에서 졸업하고 중학교부터 네.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설득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데 가장 무서운 분은 부인 아니십니까? 예 뭐 근데 다행히 부부 관계가 좋아서 제가 잘 설득을 했습니다. 예. 아, 뭐 흔쾌히 그 설득 당해 주신 겁니까 부인께서? 아, 흔쾌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만약에 비례로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은 그렇게 힘든 과정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이라는 건 정말 조직도 없고 아, 그럼요. 이제 뭐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몇 가지 또 현안이 불거진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지금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북한 개별 관광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은 타이밍이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렇게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기조는 맞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상황에서 타이밍은 북한이 올해 뭐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지난해 말에 있었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사실 대미 강경 노선 정면 돌파전을 갖다가 주창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개별 관광 같은 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미국하고 정면 대결. 그럼 우리가 무슨 정책을 추진할 때는 성공 가능성을 높인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미국과의 마찰은 불보듯이 뻔한데 마치 실현도 안 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이란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했으려면은요. 저는 2018년 10월 정도에 추진했으면 됐다고 봐요. 아. 그 당시에는 이제 9.19 평양 정상회담도 있었고 예. 미국도 그런 부분 이것은 제재와 충돌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남북 관계가 좋다 보니까 한 발 더 나갔어요. 제재 완화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추진했으면은 미국으로부터도 뭐 별 무리 없었고 북한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이제 북미 간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뭐 여러 목소리가 들리는 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더 원하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문제에서 미국과 정면 대결 그래서 사실상의 핵 보유를 인정받는 그 구도에서는 개성공단이니까 아니 금강산 개별 관광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한 두세 달 후에 뭐가 되냐 성공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서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 이런 말을 넣는다면
한다면은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준비가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랬으니까 북한하고 또 물밑 접촉을 당연히 해야 되고 미국하고도 어떤 이렇게 접촉을 해서 혹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외교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복선이 깔려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어요?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죠. 저도 그 부분을 있나 봤는데 근데 아직 그런 구체적 징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복선이 깔려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북한에서 당국자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관영 매체인 뭐 조선신보나 메아리나 이런 데에서 무언가 힌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로 봐서는 아직은 이렇게 물밑 조율이 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제 저희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도 인터뷰에서 이 얘기도 잠깐 나왔고 국무회의에서 또 의결도 됐는데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개별 관광과 같은 맥락에서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죠. 그것도 방향성은 뭐 저는 반대하진 않지만 그 흐름을 추진하는 시기, 타이밍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제안해도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 보면 한국 정부의 그런 정책 추진이라는 것이 신뢰도가 자꾸 떨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박 시장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사전에 조금 조율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고 그런 단계로 했을 때 그러면은 한미 간에도 마찰 요인이 훨씬 적은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요. 이수혁 그 주미대사가 어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이제 그 저번에 이제 1차 조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밀 조사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어떤 물목이나 이런 리스트 뽑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유엔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유엔 제재상으로는 철도 연결 사업은 제북제재위원회의 포괄적 승인을 받으면 할 수가 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2375에 의해서. 근데 이제 물품이 들어갈 때 미국산 물품이 들어가는 것은 또 미국의 독자 제재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워킹그룹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게 2018년 11월부터 있는 건데 그걸 통해서 협조가 되면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서 추진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과연 북한이 수용하는가 그게 또 별개의 문제고 지금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굳히기 위해서 전략적 대결 노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력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센터장님이 워킹그룹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해리스 주한 대사.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하고 개별 관광이니까 이거는 워킹그룹에서 협의를 했는데 딱 선을 그러니까 그어버렸고 상당히 지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해리스 대사의 이런 그 언급, 언동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언디플로매틱, 외교적이지 않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또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아마 대신해서 악역을 맡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외교관으로서 할 수 있는 화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당장 그 현안으로 떠올랐던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대북 사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볼 여지는 없을까요? 지금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들어가 있잖아요. 남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온기를 돌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뭐라도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소박한 접근. 물론 이게 대북 정책이 이렇게 소박하게 접근해서 될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두드리는 작업으로 이해를 해줄 여지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그 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란 걸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핵화 공조는 약화시킬 수가 있고 북한이 이러한 정면 대결 노선을 선언하기 전에는 저는 그런 시도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정면 대결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제안이라는 것이 비핵화 공조는 약화시키고 북한으로부터는 무시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물밑 접촉이 있은 후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물밑 접촉 없이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욕이 조금 앞서서 또다시 실패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냐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그럼 자유한국당의 지금까지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한데 왜 그러냐면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상 의미 없다라는 식의 어떤 기조로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결국 그건 근원주의 아니냐 또 이런 그 비판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은 그거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스펙트럼이 넓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는 대화 필요 없다. 압박만 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각 정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그러한 공식적인 대북 정책을 보면은요. 상생과 공영과 신뢰 프로세스도 대화에 기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이 잘못되는 것은 그때마다 북한의 도발 이명박 정부 때는
천안함 연평도라는 재래식 군사 도발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는 출범 첫 해부터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고 그런 거로 인해서 대결 구도가 빚어진 거고 네. 사실 문재인 정부 초반 그 출범하자마자 대북 정책 베를린에 가서 구상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그 해에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니까 대결 구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 그 여야를 떠나서 민주당 자유한국당을 떠나서 대북 정책의 궤를 보면요. 그 폭은 차이가 크지 않아요. 아, 그렇게 평가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주도한 거는요. 사실 우리 정부가 아니라 북한이 어떨 때는 도발로 어떨 때는 대화로 나오면서 그들이 주도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올해 상황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지금 상황이 지속돼서 북한이 ICBM과 같은 전략 도발을 한다든가 하면은 다시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오해한 게 지난 정부를 무리하게 비난해서도 안 되고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실험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예,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 저는 국회의 동의 과정은 별도로 거쳐야 된다고 기준을 생각합니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왜냐하면은 그런 것을 다 국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심의하라고 그 네네. 동의권을 갖다가 준 거거든요.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당 인재영입 6호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